한국에서 커피 한 잔을 사면 그 돈의 일부는 스위스나 미국 본사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접 서명한 조약과 법률이 이걸 당연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거든요. 오늘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번 돈이 왜 한국에 남지 않는지, 그리고 이게 누군가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1997년입니다.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은 외화가 바닥났고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죠. 그때 한국이 받아든 처방전의 핵심은요, 자본시장 전면 개방이었습니다.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를 철폐하고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자본 송금을 자유화하는 조치들이 전방위적으로 단행됐거든요. 당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외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라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개정되고 배당 송금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제공되면서 외국 자본은 실제로는 빠르게 유입됐고 한국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요, 그때 열어놓은 문이 돈이 들어오는 문만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익이 나가는 문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청구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법인의 국내 설립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소비자의 금융, 제약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됐는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면 구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한국 국제수지 통계상 배당과 이자 등을 포함하는 소득 수지는 수년째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 직접 투자 배당 송환이 그 주요 구성 항목이에요. 외국인 직접 투자 누적 잔액이 2020년대 들어 2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고 제조업보다 서비스와 금융 부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 투자 잔액이 커질수록 매년 빠져나가는 배당금의 규모도 함께 불어나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왜 이익이 한국에 남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첫째 원인은 자본 개방의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한국은 자본이 들어오는 데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했지만 자본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배당 송환에 대해서는 재투자 의무나 유보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법인은 이익을 뽑아 올리는 파이프로 설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내에 재투자할 인센티브 구조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익은 자동으로 수익률이 최적화되는 본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이익의 본국 송환에 대해 외환관리국 심사나 세무조사 연계 같은 사실상의 행정적 제동장치를 두고 있지만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자본 자유화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기가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개방 경제가 감수해야 할 딜레마인 셈이에요. 둘째 원인은 글로벌 본사의 자금 집중화 시스템, 이른바 캐시 풀링 구조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 자회사의 현금을 본사 또는 지역 재무 허브로 집중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거든요. 한국 법인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본사의 자금 집중 시스템에 의해 배당이나 내부 대여 형태로 흡수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한국 법인 경영진이 아무리 국내 재투자를 하고 싶어도 본사 이사회가 글로벌 단위로 배당 정책을 결정하면 한국 법인의 유보이익은 자동으로 본국 송환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2000년대 이후 글로벌 본사들이 주주 환원 극대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블랙록이나 뱅가드 같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배당 성향 목표치를 요구하는 압력까지 더해졌습니다. 잉여연금을 쌓아두는 경영진은 주주총회에서 압박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국 법인의 배당 규모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째는 배당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정악역을 통한 숨겨진 이익 이전입니다. 한국 법인이 본사의 로열티, 기술 사용료, 경영 자물료를 지불하면 한국의 과세 소득이 줄어들고 세율이 낮은 국가의 소득이 귀속되거든요. 외국계 기업의 로열티와 기술 사용료 지급 규모는 한국 서비스 수지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항목에서 지속적인 적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적자 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공식 배당 외에도 이런 경로를 통해 이익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국에 실질적으로 남는 이익의 규모는 회계상 수치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연구개발의 해외 이전이 맞물리면서 외국계 한국 법인은 생산과 판매 거점으로는 남아있지만 지식재산이나 본사 서비스 같은 고부가가치 기능은 해외에 두는 구조가 정착됐기 때문에
로열티와 서비스 수수료 명목의 유출은 앞으로도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죠. 여기에 조세 구조가 이 흐름을 더 가속합니다. 한국의 법인 세율은 2000년대 초 27%에서 최고 세율 24%까지 인하됐고 조세 조약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배당 원천 징수세도 낮아졌거든요. 한미우 조세 조약에 따른 배당 원천 징수세율은 일반 세율 20% 대비 5%에서 10%로 경감되니까 조약 수혜 법인의 세후 배당 수령액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이익을 빼내는 비용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2021년에 OECD와 G20 프레임워크로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합의가 이루어졌고 한국도 2024년부터 관련 입법을 시행했지만 적용 대상이 연결 매출 7.5억 유로 이상 대기업으로 한정돼 있어서 중소 외국계 법인의 이익 이전에는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환율이 이 구조를 증폭시킨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글로벌 달러 강세를 촉발했고 한미 간 금리 역전이 42개월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되면서 원화 약세 국면이 이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법인의 달러나 유로 표시 배당금은 본사 입장에서 환차익까지 더해져 배당 유인이 더욱 커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원화가 약해질수록 한국에서 돈을 빼내는 게 본사에 더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비슷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라틴 아메리카가 대표적입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외채와 외국인 직접 투자로 성장했지만 다국적 기업의 이익 송환과 이자 상환이 누적되면서 경상수지 구조가 악화됐고 결국 1982년 멕시코 채무불이행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외자를 유치해서 성장하고 성장한 이익이 유출되고 외환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거예요. 한국과의 차이점은 한국이 제조업 수출 기반을 갖춰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지만 서비스 수지 적자 구조는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1990년대 태국도 같은 패턴을 겪었습니다. 자본시장 자유화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고 부동산과 금융 부문에서 이익을 올린 외국 자본이 위기 조짐이 보이자 대규모로 이탈했죠. 이익 송환의 자유와 자본 이탈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이었고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 폭락이 그 시작점이 됐습니다. 자본 자유화가 외국인 비중을 증가시키고 위기 시에는 급격한 자본 이탈로 이어지는 리스크는 한국도 공유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인 셈이에요. 더 최근의 사례로는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12.5%라는 낮은 법인 세율로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들 기업의 이익이 아일랜드에 귀속된 것처럼 통계에 잡히면서 GDP가 실제 경제 규모와 크게 괴리되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2015년에 GDP가 26% 급등했는데 이게 실제 성장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 자산 이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른바 레프러콘 경제 논란이 터졌습니다. GDP는 올랐는데 국민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현상, 바로 GDP와 GNI의 괴리 문제가 부각된 거죠. 한국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OECD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GNI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인데 이는 해외로 나가는 요소소득, 즉 배당과 이자와 로열티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보다 많다는 뜻이거든요. GDP는 올라가는데 내 월급과 체감 경기는 다른 방향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UN 무역개발회의, 영어로 엉타드는 이 문제를 더 넓은 시각에서 지적합니다.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 송환 규모가 해당 국가가 수취하는 신규 FDI,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자본 유출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외자를 유치하는 나라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해외로 내보내는 역설적인 구조에 놓인다는 뜻이에요. 한국도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 유출의 흐름은 기업에만 국한된 걸까요? 최근 데이터는 개인 차원에서도 같은 방향의 흐름이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2,400명의 한국 부자가 해외로 떠나면서 자산 152억 달러, 약 20조 6천억 원이 유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부자 순유출이 2022년 4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3년 만에 6배로 늘었고 순위도 세계 9위에서 4위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상속세가 과세 표준상 30억 원을 넘으면 최대 50%,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에 달하는 세금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OECD 내 14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는 점과 대조적이죠. 부자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8,573억 달러에 달하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8.1%의 증가율을 기록했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수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배당 유출과 개인의 자산 해외 이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에서 창출된 부가 한국에 머무르지 않는 구조가 기업과 가계 양쪽에서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배당 송환이나 자본 유출을 규제하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불리해지거든요. 한국이 OECD 회원국으로서 자본 자유화 원칙을 지켜야 하는 제도적 제약도 있고 규제를 강화하는 순간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이익 유출이 지속되고 GDP와 체감 경기의 괴리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글로벌 최저법인세 같은 국제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각국의 입법화 격차가 있어서 이익 이전 구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 기업이 나쁘다거나 개방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1997년에 우리가 살기 위해 열어놓은 문은 분명히 한국 경제를 살렸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고용이 생기고 기술이 이전되고 산업이 성장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그 문을 통해 이익이 빠져나가는 것은 개방의 대가이고 이 대가를 줄이려면 탓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바꿔야 할 구조를 봐야 하는 겁니다. 국내에 재투자할 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 고부가가치 기능이 한국에 남도록 산업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번 돈이 한국에 남지 않는 건 누군가의 탐욕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자본 개방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이니까요.